운동복 한 벌로 체제의 격차를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단순히 옷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북한 군부 복싱 선수 출신인 한 탈북민이 한국 운동복을 처음 입어보는 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질뿐만 아니라 이걸 입는 순간 한국이 북한보다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이 말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군부 소속 복싱 선수로 훈련받은 분이에요. 상모관, 사유척단, 북한 군부 체육 계열입니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나름 관리받는 엘리트 선수 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동복 하나로 체제 경쟁의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탈북자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운동복 뒤에 있는 구조를 보면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도 체제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오늘은 그 구조를 세 겹으로 들여다봅니다. 북한 군부 안에서 복싱 선수로 있던 사람이 왜 탈북을 했는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체제 경쟁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봐야 해요. 북한에서 군부 소속 복싱 선수로 있었다는 건 단순히 운동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군부 체육은 국가 체계 안에 편입된 구조예요. 평양에서도 군부 계열, 사회 계열, 경찰 계열, 압록강 쪽이 경찰 계열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군부 소속이라는 건 체제가 직접 관리하는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먹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체제가 다 설계해서 제공하는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이 가장 제한된 계층 중 하나가 군부 선수예요. 그 폐쇄적인 구조 안에 있던 사람이 결국 그 구조를 버리고 나온 겁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실상은 반대예요. 물속이 어두울수록 물 밖을 더 그리워하게 돼 있거든요. 2009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차예요. 얻어 터지면서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들을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개 나라를 지나쳐 왔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오려면 엄청 멀었다는 거 이미 그 경유국들에서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오니까 차원 자체가 달랐던 거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을까요? 인천대교였다고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대교 같고 천국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평양 남포 고속도로라는 게 있긴 있어요. 문제는 여름철마다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속도적으로 짓다 보니까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탱크가 지나가도 그대로인 한국 도로와 트럭 몇 번 지나가면 페이는 북한 도로. 이 차이가 그냥 건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계획 경제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예요. 빨리 수치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면서 실제 품질 관리 인센티브가 작동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안 나오면 사상투쟁에 걸려요. 메가폰 들고 사동 삼통 몇 호 아직 안 나왔어 하고 방송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사람 대신 기계가 다 움직이니까 이게 발전될 수밖에 없구나. 이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저 터널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바다 밑으로 달리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진짜 바다 밑을 달리는 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을 때는 한국을 따라가자. 멀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따라가겠구나. 때려치워.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터널 하나 뚫으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장비 없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기록도 안 되고 그냥 묻어버리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4km, 8km짜리 터널을 사람 손으로 파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거기서는 통계도 없어요. 여기는 터널 하나 뚫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분 표정이 어떠셨을지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이에요. 더 구조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였어요. 북한 지하철을 타면 역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역 이름도 전부 세뇌 용도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부흥역, 건설역, 전승역, 북벼역, 영광역, 광복역, 역 이름 하나하나가 사상 주입 도구예요. 환승역도 한 개밖에 없는 체제에서 그 한 개짜리 역마저 선전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역 이름 자체가 세뇌시키기 딱 좋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탔더니 초상화 대신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병원이 좋습니다. 우리 약이 효과 좋습니다.
이 광고들을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본주의 힘이고, 이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열심히만 하면 자기 회사도 알릴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선전 공간으로 쓰는 곳을 대한민국 시민들은 자기 동네 약국 광고판으로 씁니다. 어떤 체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실용적인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지하철벽 하나로 다 나와요. 지상파 뉴스에서 이 부분을 거의 안 다루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비교한 증언들 체제 경쟁에서 어느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충격은 일상 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하고 청소기예요. 냉장고나 TV는 북한에서도 들어보거나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불 안 떼도 되고 가스도 없어도 전기만 꽂으면 냉동식품이 녹고 밥이 데워지고 라면까지 찬물 넣어서 돌려도 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된다고 했어요.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는 게 탈북 과정에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밥 한 끼가 해결되는 기계 하나가 그렇게 혁명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먼지를 빨아들이고 머리카락을 흡입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요즘은 버튼 누르면 알아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까지 있다고 설명했더니 세상이 참 천국이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분 표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게 1970년대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가 한국에 보급된 게 1970년대 후반이에요. 2009년에 한국에 온 분이 50년 전 기술을 처음 봤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하늘 아래 5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이 현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배만 부르면 전기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인데 같은 민족이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처음에 이분이 느낀 충격 인천대교, 지하철, 전자레인지 이게 단순히 한국이 더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제 설계가 사람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 체제는 모든 공간을 세뇌도구로 씁니다. 지하철역 이름까지. 한국은 그 공간을 시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씁니다. 광고로, 사업으로, 기술 개발로 어느 체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실질적인 곳에 쓰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뭘 샀냐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옷을 샀죠?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 운동복을 처음 입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재질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보다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운동복을 입고 제가 몸으로 체험한 거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북한에서 운동복이라면 중국산이 최고입니다. 중국산도 제일 좋은 거죠? 공식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한국 운동복을 입어보는 순간 이분이 감각으로 읽어낸 겁니다. 이 나라가 제품 하나에 이 정도 기술을 쏟아붓는 나라라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 격차가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이건 감상이 아니에요. 분석입니다. 이상하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당시 한국 스케이트 신발의 기술력이 거론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북한 안에서도 그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한국 선수들이 신발이 좋아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다는 그 얘기가 북한 안에서도 퍼졌다는 겁니다. 한국 스포츠 장비가 OECD 선진국들에 수출되는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신발 하나, 운동복 하나, 이게 그냥 섬유기술이 아닙니다. 소재공학, 인체공학적 설계, 생산 공정관리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 장비에서 선진국을 이기는 나라가 반도체에서 못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에서 못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조선에서 못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비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스포츠 과학의 발전 배경에는 단순한 체육 예산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스포츠 장비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재 기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으니까 기술이 올라가고 기술이 올라가니까 선수들 기록이 나오고 기록이 나오니까 수출이 되는 구조예요. 자본주의 경쟁 메커니즘이 스포츠 장비에서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북한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없어요. 국가가 지정한 물자가 선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 기술 발전 인센티브도 없고 기술 발전 인센티브가 없으니 재질 차이가 수십 년 누적되는 겁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스포츠 장비 신기술을 OECD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체제 경쟁은 일상의 밀도로 결판이 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삼국지를 보면 아무리 정예부대를 가진 장수라도 병사들 밥이 떨어지면 싸움이 안 돼요. 제갈량이 북벌에 계속 실패한 게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 보급 문제였다고 하잖아요. 전쟁은 전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급에서 결판이 납니다. 북한 핵무기는 전선의 무기예요. 하지만 체제 경쟁의 진짜 전선은 선수 운동복 재질에 있었던 겁니다. 운동복 한 벌의 차이가 사실은 체제 전체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일자리가 파주 LG 필립스 건설 현장 노가다였어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공장 건설 현장이었는데 한 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100달러면 진짜 만지기도 힘든 돈인데 한 달 일했더니 몇백 달러가 나왔어요. 쓰기도 아깝고 막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이 매달 당연하게 받는 월급, 이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가 38선 너머에 있다는 걸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북한에서 장사를 해도 번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단속반이든 뇌물이든 구조적으로 수익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일하면 그게 다 내 것이에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경제 활력 전체를 결정합니다. 번 돈이 내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벌고 더 벌면 세금도 내고 이 선순환이 GDP를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열심히 해봤자 뜯기고 뜯기다 보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경제가 멈추는 거예요. 이걸 학술 용어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장사에서 번 돈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하나가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일 처음 말한 것도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 그 원리를 북한은 체제 설계 단계에서 차단해버린 겁니다.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느낀 것도 이거였다고 했어요.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주고 본인만 열심히 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TV에서만 보던 자동차도 탈 수 있고 휴가 때 비행기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도 했어요. 같은 코리안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된 데에는 고객들 덕분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비대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충남 대전 지역 총판 사업자입니다. 노비타 비데라는 브랜드 15년 경력에 고객 만족도 1위 12년 연속 제품을 다루고 있어요. 이분이 설치 기사로 일하면서 특이한 습관이 생겼는데요. 고객집에 들어가서 작업 끝나면 수세미 달라고 해서 청소까지 해주고 나올 때 쓰레기도 다 들고 나왔다고 해요. 고객들이 글 올리고 리뷰에 그 기사님 다시 보내달라는 댓글이 달리고 그게 쌓여서 지금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북한에서 손님이 밥 먹는 시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눈치를 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맛있는 거 치우고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설치기사한테 과일 깎아주고 커피 타주고 갈 때 뭐 챙겨주고 이 문화적 차이를 이분이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거기에 보답하고 싶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사업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인센티브가 선한 방향으로 설계되면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구조를 짚어봅시다.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체제 경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이 질문을 다루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미사일 발사, 핵실험, 군사 도발,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체제 경쟁의 전선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복 재질이 다른 나라입니다. 스포츠 신발을 OECD에 수출하는 나라와 그 신발을 중국산으로 겨우 맞추는 나라입니다. 전자레인지를 1970년대에 도입한 나라와 2009년에 처음 보는 나라입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광고판인 나라와 지하철역 이름이 세뇌 구호인 나라입니다. 고속도로가 탱크 지나가도 멀쩡한 나라와 여름마다 주저앉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20년, 3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차이는 숫자로도 나와요. 2023년 기준 한국 1인당 GDP가 33,000달러 수준이에요. 북한은 추정치조차 불확실하지만 대략 800달러 안팎으로 봅니다. 거의 20배 차이입니다. 같은 민족이 분단 이후 70년 만에 20배 차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체제 선택의 결과예요. 자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특별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체제가 어떻게 사람의 에너지를 방향 잡느냐? 그 차이가 70년 걸려서 20배로 벌어진 겁니다. 군부, 복싱, 선수 출신이 탈북을 결심한 겁니다. 체제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먹고 사는 데에 지장 없는 엘리트 선수가 그 구조를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체제 경쟁의 답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힘은 무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조선 말기 청나라 군사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졌어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구성원의 에너지를 끌어내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구성원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가 운동복에도 나오고 스케이트 신발에도 나오고 해저 터널에도 나오는 거예요. 핵 있으면 뭐합니까? 선수들 운동복도 못 입히는 체제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 민주주의적 질서, 이걸 군사력으로 멈추려 한 거예요. 서철원 씨가 한국에 와서 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내 것이 되고 고객 만족이 쌓이면 회사가 생기는 그 시스템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엄 세력이 노린 건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이 모든 게 멈춰요. 탈북 과정에서 이미 여러 나라를 지나온 분들은 알아요. 어떤 체제가 사람을 살게 하고 어떤 체제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체제가 멈추는 상황인지도요. 12.3 이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여러분의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의 내부에서 그 체제 자체를 멈추려 한 시도였으니까요.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과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 누가 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탈북민 선배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 체제를 버리고 온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 운동복 입어보고 체제 경쟁의 결론을 낸 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그 말이 좀 극적으로 들렸을 수 있어요. 운동복 하나로 무슨 체제 경쟁을 느끼냐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었던 겁니다. 체제 경쟁은 ICBM 사거리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운동복 재질로, 지하철 광고판으로, 첫 월급의 감각으로 일상의 밀도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었어요. 이분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 받은 은혜가 있고 지금도 세금 한 번도 안 밀리고 내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납세로 보답한다는 탈북민 사업가와 비상계엄으로 체제를 멈추려 한 세력, 누가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건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고 같은 민족으로 태어난 거를 긍지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코리안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고요. 이 감각은 이 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체제가 멈추면 이 자부심도 사라져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뭔지 결국 이 이야기 하나가 다 보여줍니다. 운동복 한 벌의 차이가 체제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지키는 건 우리 몫입니다.